소나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나 박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제 얼굴을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불편하고요. 보시는 분도 불편할 것 같아서요. 여하튼 제 강의를 보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는 수중에서 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렛츠 고입니다. 수중에서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은 수온, 압력, 염분, 기상, 해저 상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음속의 성질을 살펴볼게요. 음속은 음파의 파동이 매질 내에서 진동하는 물리적인 작용이라고 저번 강의 때 말씀했었죠. 즉 진동하는 물리적 작용을 파동이라는데 이 파동이 음속을 결정하죠. 음속은 고체 내에서 이 고체대는 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4,876.8m/s 이고요. 이 액체는 해수 기준으로 했을 때 1,500m/s. 액체는 공기 중에 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죠. 332m/s로 음속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음속의 성질 중에서 우리는 해수, 이 해수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에서 음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 압력, 염분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수중음속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보다 해수의 온도가 되겠죠.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로 그의 음속 따라서 음속은 커지게 되는데 약 1도 증가하면서 음속은 3.2m/s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나를 운용하기 전에는 어떻다? 해수의 온도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해수의 온도가 바로 음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압력인데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요. 압력은 정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100m 증가할 때마다 음속은 얼마? 1.7mm/s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m 하층에서는 음속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연안에서 운영하는 소나의 경우는 이 압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염도입니다. 염도라는 것은 해수 1kg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의 양을 의미하죠. 음속은 1%ml 변화됨에 따라서 1.4m/s로 음속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의 평균 염도가 35%ml예요. 그렇게 따지면서 전세적으로 변화되는 양은 1.5%ml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도에 따라서 음속에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해수에서는 수온의 변화 외에는 그렇게 큰 음속의 변화는 주지 않는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수에서는 수온에 의해서 음속의 변화가 크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중의 구조도 수온에 따라 구분이 돼요. 그래서 표층과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표층이라는 것은 이 혼합층을 의미하거든요. 이 혼합층의 형성은 태양이 비쳐서 태양 복사열이 수면에 닿아서 수면에서 온도가 상승되고
요게 파도나 해류, 바다, 바람, 풍랑 등에 의해서 혼합이 되는 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층, 이걸 혼합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혼합층 아래로 존재하는 게 소원약층인데 약 메타당 1도씨 이상을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층을 말하는 거죠. 이 소원약층은 한마디로 이 소원약층의 두께와 혼합층의 두께는 계절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위도나 중위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 밑에 발생하는 이 심해층은 경우는 일정합니다. 거의 0에서 4도씨 일정한 지대, 요거를 심해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해층은 무엇의 변화, 음속은 압력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온에 따라서 수증 구조는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 음속 구조에서 이 스넬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자, 스넬의 법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파동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종류의 매질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빛과 이 굴절되는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 굴절을 말하는 거죠. 즉 이때까지 배웠던 수중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함정이 있고요. 수중 구조를 보겠습니다. 요걸 여기까지 표층이라고 보죠. 여기까지를 수온약층, 여기를 심해층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나의 빔이 들어가다가 표층과 수온약층 사이가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매질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다른 매질. 또 여기도 다른 매질이 되는 거죠. 이 매질을 통과하는 굴절, 입사되는 각과 굴절되는 각의 비는 일정하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소나에서 다시 수신되는, 즉 소나에서 계산되는 값은 이 법칙을 이용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굴절되더라도 정확한 위치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스넬의 법칙은 소나를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법칙이라 할 수 있죠. 수증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층심도, Sonic Layer Depth, 별표 5개입니다. 요거는 별표 5개, 별이 5개예요. 자, 층심도를 구해볼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수온을 측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 온도를 딱 측정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 16도 정도 되겠죠? 그러면 16도에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꺾여요. 이게 한 15.5도 정도 볼 수 있겠네요. 15.5도 정도에 꺾이게 되면 하나의 층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파가 내려오다가 층이 생기면 굴절을 하는데 아래로도 굴절하지만 대부분이 위로 굴절해 버려요. 즉 음파는 상향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 음파는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 소량의 음파만 내려오고 그 외의 음파는 다 굴절해서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층심도를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탐지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없는 음영구역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잠수함이 밑에서 또는 표적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탐지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를 운영하면서 수심이 낮은데 왜 접촉이 안 되느냐, 왜 잡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층심도 아래에 표적이 있을 경우에는 탐지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중에 있는, 또 수중 밑바닥에 있는 것을 잡기가 표적을 탐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층심도는 별 5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층심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전파 통로라는 게 있거든요. 즉 음파의 통로 부분에서 층심도를 기준으로 음선의 이동 방향이 결정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음속의 분포도. 음속의 분포도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음속, 등음속, 부음속 경사로 구분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음속 경사라는 것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음속도 증가하는 층을 말하는 거죠. 거의 이건 심해 층에서 형성돼서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넘어가서 다음은 등음속 경사입니다. 등음속 경사라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일정한 층, 이걸 등온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온층은 아주 탐지하기 좋은 환경을 조건을 갖고 있죠. 다음으로 부음속 경사거든요. 부음속 경사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층을 형성하는 부분을 말해요. 탐지거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후 효과에 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음속의 경사는 정음속 경사, 등음속 경사, 부음속 경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음속 경사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수온이 증가하면서 온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태양 복사에 의해서 수면은 항상 따뜻하게 데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면 표층과 심해층이라고 그랬죠. 심해층. 온도가 0에서 4도씨로 줄어든 층과의 관계에서 온도가 올라갈 수는 거의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온층을 봅시다. 등온층은 이거는 많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서해나 남해를 얘기합니다. 연안에서 수심이 낮은 층에서 자주 발생하죠. 거의 겨울철에 발생 많이 해요. 겨울철에. 왜? 겨울철에는 태양 복사율이 작잖아요. 양이 작다고 보면 되죠. 근데 수온은 한번 데워지면은 빨리 식지가 않죠.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까 모르겠는데 수온은 그래요. 빨리 식진 않아요. 태양 복사율보다. 그래서 겨울철, 태양 복사율이 적은 겨울철에 약 11월 달부터 3월 사이에 이런 등온층들이 자주 형성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말 깨끗한 소나를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 말대로 그래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소나를 운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잡음도 없고 또 표적도 잘 전시되고요. 그러나 자, 부온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의 형성되는 층은 바로 부온층이죠. 왜? 수면보다 수심이 증가할수록 온도는 떨어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오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오후 효과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1차 대전 때인가 하와이에서 소나를 운영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막 테스트를 하는데 되게 잘 잡히는 거예요. 저도 하와이에 가서 훈련했을 때 보니까 너무 천혜의 조건이에요. 너무 음탕하게 잘 잡혀요. 그런데 딱 3시, 4시쯤 오후 정도 되니까 표적이 접촉이 안 되는 거라.
이상하게 생각한 그때 소나를 실험하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게, 오후 3, 4시 되면은 표면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은 표면의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음파는 굴절해버려서 운명구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봄속경사는 대부분의 우리 해양 환경에 접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실에 대한 부분, 즉 음파가 갖는 힘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강도가 감소되는, 즉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분산 손실을 보면 한마디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생기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소리를 외부로 질렀을 때 크게 질렀다가 근처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죠. 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할 수가 없어요. 단지 소리가 있다는 것 외에는 인지할 수 없죠. 이거는 바로 소리가 진행하면서 분산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분산이 함정에서 소나에서 음원에서 시작된 음원은 원래는 이런 형태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구를 이루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진행파가 형성되는 것처럼 음파는 구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형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극성 손실은 이 구형 형태를 원통형 손실입니다. 원통형 손실은 이 형태를 원통형으로 잘랐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잘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거리에 따른 손실의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양극성 분산 손실이라는 것은 음원이 진행하면서 층심도에서 걸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으로 굴절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원음의 강도가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음파 손실에는 해면산란, 해저산란, 최적산란 이렇게 산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면산란은 해상 상태나 바람, 파도, 풍랑 등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해면산란이라고 그래요. 음파가 진행하다 해면에 닿았을 때 파도나 바람 또는 비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비에 따라서 이 음이 감소돼 버리는 거죠. 해저산란이라는 것은 해저의 지형에 따라서 음파가 전달되는데 이때 해저 지형이 무엇이냐, 광물이냐, 모래냐, 진흙에 따라서 이 산란의 값이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광물, 모래, 진흙 중에서 어떤 게 산란할 때 많은 감소가 있을까요? 어떤 게 좋은 재질일까요? 자, 먼저 모래를 볼게요. 모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파가 진행하면서 도달했을 때 입자가 가늘고 곱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정한 음파가 와서 어느 정도 산란되면서 감소는 되겠지만 일정한 음향이 올라오게 되죠. 왜? 입자가 고우니까요. 근데 진흙의 경우는 입자는 더 곱죠. 고우나 음파는 진흙에 닿게 되면 진흙 자체의 성질 때문에 음파가 흡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는 양보다 가는 양이 작죠. 모래는 오는 양과 가는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산란이 조금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모래가 진흙보다는 훨씬 탐지에 유리해요. 광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광물, 즉 안방 같은 경우에 부딪혔을 때 이 표적은 표적을 또 오인할 수 있는 오인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광문 같은 경우는 그리 썩 좋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많은 경험에 의해서 쌓이게 된다면 굳이 저는 모래나 진흙이나 광물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나는 음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의 강도가 세다고 해서 좋은 조건의 표적을 받는 게 아니고 음의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나쁜 표적을 받는 게 아니죠. 적당한,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고 표현해야겠죠. 적당한 강도의 적당한 신호가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래, 진흙, 광물, 이런 안반, 이런 것들을 많이 음탄기를 이용해서 컨택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는 거죠.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산란 같은 경우는 어군, 플랑크톤, 고래 등인데요. 자, 여기서 어군에 접촉돼서 산란이 됐어요. 근데 자, 어군 같은 경우는 오인 표적이 될까요? 거의 오인 표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침노 속력이 일정치가 않아요. 왜요? 어군이 일정한 침노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접촉하다가 침노 속력이 일정치 않으면 이건 거의 99% 어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고 식별하고 판별해야 될 부분 중에서 어군 같은 경우는 오인 대상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침노 속력만 확인하면 침노 변화가 크고 속력 변화가 크면 이건 거의 100% 어군이에요. 그래서 어군 같은 건 아니고 플랑크톤에 대해서 볼까요?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그 수중에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만듭니다. 배경소음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일정한 배경소음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한 백그라운드 노이즈의 음이 있어서 그 음과 특징이 다른 표적을 접촉하게 된다면 더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표적이 더 잘 보이고 돋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예 조용한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배경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다면 표적을 접촉하는 데는 아주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톤이 그렇게 강도를 감소시키지만 그렇게 음탄기에서 소나에서 운영할 때 소나를 감도를 저하시키고 성능을 저하시키기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이번 강의까지가 소나 일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매뉴얼책에 보면 해양 환경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는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소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 구호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를 살리자. 이제까지 강사 소나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